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등 일부 기업들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인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5% 상승한 21,830.31의 거래를 마치며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3%, 0.12% 하락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는 증시에 탄력을 주기에 부족했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 비해서 크게 개선됐지만 월가 예상을 소폭 밑돌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2.6%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 조사치는 각각 2.7%와 2.8%였습니다. 2분기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연율 2.8% 증가했습니다. 이는 1분기의 1.9% 증가를 웃돈 것입니다.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0.3%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도 0.9%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덕에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주간 기준 8.6%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WTI 9월물은 전날보다 1.37% 상승한 배럴당 49달러 7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아마존의 실적 실망감에 하락한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자, 지난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현황도 함께 살펴드리죠. 코스피가 차익 실현을 노린 외국인들의 팔자세에 장중한때 2,400선도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3% 추락한 2,40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에서 5%대 급락을 했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8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코스닥도 나흘 연속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전일보다 2% 하락한 65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동안 코스피가 8개월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린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차익성 매물을 내놓은 것이 지수의 급락을 불러왔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8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자, 7월 31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가 장중에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환율이 1,11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외국인들의 팔자세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주말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들이 이제 느닷없이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당히 지난 주말에 크게 떨어졌는데, 자, 그럼 외국인들은 왜 파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환율 요인을
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환율이냐, 느닷없이 왜 환율을 얘기를, 왜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왜 환율이냐 이렇게 여쭈어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저는 환율을 모르고서는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환율을 알다 하더라도 환율을 체크하지 않고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눈 감고 길을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은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그게 검정머리든지 흰머리든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일단 투자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원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나 엔화를 가지고 한국의 주식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 주식을 사기 이전에 환전부터 먼저 하게 된다고요. 원화로 먼저 바꾸어서 그만큼의 액수를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1달러당 몇 원을 적용받을 것인가. 자, 사서 한국에 들어올 때 환율이 한번 중요하고 또 나갈 때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주가가 올랐다 또는 주가가 떨어졌다 해서 이제 주식을 팝니다. 팔아서 환전을 해야 자기 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전을 2번 하는 거예요. 올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의 하락폭이 7.85%입니다. 7.85%면 연율로 약 한 15% 정도 되는데요. 예. 무지무지하게 높은 퍼센트죠. 그런데 이것을 살 때, 팔 때 2번을 하게 되기 때문에 30%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환율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지무지하게 크다. 특히 외국인들의 투자를 좌우하는 투자의 변수가 바로 환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왜 팔았느냐? 일반적으로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환율이 장기적으로 쭉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할 유인이 돼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놓으면 그거로 주식 투자해놓아서 주식에서 벌고 또 환전을 했다. 나중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나중에 나갈 때 우리 돈 가치가 높아져 있으니까 그걸 환율로 바꾸면 주식에서 주식 매매 차익이 생기고 환율에서 환거래 차익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지난주에는 환율이 내려갔는데도 우리 돈 가치가 상승했는데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돈을 뺐습니다. 여기는 자, 지난주에 우리 환율이 1110원을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무한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이제 바닥을 쳤다.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된 것이에요. 1110원에서 더 이상은 당분간 안 내려갈 것이다. 실제로 금요일 날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 1110원을 친 다음에 바로 이내 환율이 급격하게 다시 올라갔습니다. 1120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가가 너무 올랐다. 또는 그 IT 주식, 특히 SK 하이닉스가 문제가 있다. 이런 등등의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 요인만 놓고 보면 환율은 특히 매 월말이 되면 특히 환율이 더 내려가는 그런 요인을 안게 돼요. 월말에 되면 이른바 수출 내고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출한 기업들이 어음을 갖고 있다가 무역 환어음을 갖고 있다가 대부분 이제 그 월급을 급여를 월말 월초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급여를 주기 위해서 특히 지금은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휴가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그 무역환을 우리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바꾸고 달러 무역환을 시중에 내놓으니까 미국 달러의 양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가격을 얘기할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량이 많은 것은 무조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환 수출 내고를 한다고 해서 수출업체들이 달러 환을 내놓게 되면 달러는 물량 확대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 반대 관계에 있는 원화 가치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월말 요인 이거와 그다음에 1110원이 바닥일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쳤다. 그러나 이제 환율은 그 오늘을 지나고 나면 수출 내고 물량은 이제 거의 사라질 거고요. 예. 그러면 환율은 다시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가 좌우된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 주말의 상황,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출은 한 고비는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파냐, 환율 요인이 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월말을 지난 그러니까 지금 혹은 내일 시점부터는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환율이 1120원이에요. 네. 그걸 좀 문제를 더 단순화시켜서 만약에 우리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000원이다. 그런데 우리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앞으로 1달러당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환율이 떨어져서 1달러당 500원이 된다. 이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를 바꾸면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을 바꿔서 한국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돈 가치가 올라서 환율이 떨어져서 한 달 후에 1달러당 500원이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1,000원을 들여와서 주식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런데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그 1,000원을 한 달 후에 나갈 때 한 달 후 환율이 5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500원 환율로 바꾸면 그 1,000원은 2달러가 되거든요. 자기는 처음에 1달러를 가지고 왔지만 주가가 안 올라도 2달러가 되는 겁니다. 네. 환율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네. 자, 저는 지금 그 비율을 1달러, 2달러 비율을 들었지만 이것이 만약에 1억 달러, 2억 달러였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바이 코리아를 유인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국제 수지가 흑자가 그 흑자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다는 얘기는 계속 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의 양은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한국 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또 하나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도 조금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삼박자가 겹쳐가지고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간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계속 있는 한은 미국, 일본, 유럽의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적어도 환율 요인 면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야 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는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요인으로 그 환율에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넘어가자. 네. 1110원이 저가가 아니었냐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1150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나갔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환율이 외국인 주식을 더 끌어모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국제수지 흑자폭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해보겠고요.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중간쯤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좀 높았었는데요.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도 많다고 하는데 기업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예, 이 실적 발표할 때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상보다 좋으냐, 예상보다 나쁘냐. better than expected or worse than expected. 이걸 봐야 돼요. 네. 절대적으로 이 회사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주가에 별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애널리스트 분석을 통해서 주식 투자자들의 매도, 매입, 이런 주식 투자 활동을 통해서 그게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좋으냐? 아니면 예상보다 나쁘냐? 이것을 이제 정권 용어로는 하나는 이제 earning shock,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놀람이에요, 놀람. 요즘 시체말로 하는 깜짝이야. 생각보다도 좋든 나쁘든 우리말로는 놀랐다는 표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놀란 거예요. 깜짝이야 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영어로서는 놀라는 종류가 두 개로 영어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좋은 일로 놀라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회사가 별 볼 일 없을 건 줄 알았는데 실적을 딱 보니까 너무 잘했어. 반에서 성적이 50등밖에 안 되고 맨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49등을 했어요. 놀란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놀랐습니다. 이것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닝은 실적 아닙니까?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고 반대로 1등 하던 학생이 2등, 3등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놀라긴 놀랐는데 실망스럽게 놀란 거예요. 이것을 어닝 샤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닝 샤크가 오면 주가가 떨어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예. 자, 이번 이 실적 분석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에 경기가 좀 좋아졌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증권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좀 너무 오만방자해졌어요. 상황을 보는 것이 한국 기업들이 너무 잘 된다. 지난 1월 달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너무 오두방정을 떨고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겁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시가 조금 개선이 되니까 너무 잘 될 거야 해서 잘 된다는 쪽에 베팅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2분기에 경기가 크게 나빠졌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이 그저 그런 대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사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건데요. 정권사 애널리스트 분석한 것보다는 좋지 못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못하고 어닝 쇼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난주에 주식 하락은 예. 환율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 어닝 쇼크도 한몫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8월 증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경제사전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 단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반도체주일 겁니다. 8월에도 이 같은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달도 차면 기운하니 예.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영원히 잘 되는 것은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IT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가가 영원히 올라가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1999년, 2000년 초에 우리나라에 이른바 버블닷컴이라는 게 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 IT 기업들 주가가 갑자기 떨어져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태도 오고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휘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IT가 잘 나갈 때거든요. 항상 잘 나갈 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기업이 실제로 잘 나가는 것보다도 거기에 몰려든 자금이 더 많아서 주가가 그것보다 더 올랐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IT 주가가 IT 전망이 좋은 와중에서도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 IT 주식을 이른바 팡주라고 그래요. 팡. FANG 주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팡의 F는 페이스북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A, 애플, 그 다음에 N은 넷플릭스, 그 다음에 G는 구글, 그 중에 아마존도 A를 끼워가지고 팡이 아니라 파앙해서 FAANG 주식을 기술주, 잘 나가는 기술주 5형제, 독수리 5형제로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 독수리 5형제가 요즘 미국 증시에서 아주 폭탄이 되고 있어요. 요즘 나스닥 주가가 조금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다우는 잘 나가는데 거기에 한 중앙에 이 독수리 5형제, 팡이라는 게 중국말로 팡 하면 폭발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 5개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미국 증시를 견인해 왔습니다.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인식이 미국에 좀 퍼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지난번 2000년대 초반의 바블닷컴 시절의 그 주가
상한치 S&P 이제 종목 중에서 S&P 500이 아니고 IT만 놓고 본 종목이 있어요. IT 지수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버블닷컴 시절의 그 잘 나가던 주가 최고치를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혹시 기술주의 대붕괴가 올 수도 있다. 오지 않는가 아니냐, 오는 게 아닌가. 이래가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IT 주가를 뺀 거예요. 더더군다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도시바하고 인수합병한다고 해서 잔뜩 그 기대를 부풀려놨는데 이게 잘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고 있고, 아예 일본에서는 소송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예 일본이 그냥 인수해버리자. 그러니까 그 기대 때문에 올랐던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지금 SK 하이닉스가 D램 쪽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낸시 플래시 반도체 쪽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증폭시켜서 SK 하이닉스가 주가의 몰락이 야기한 지난주 주가 하락이에요, 사실은. 예. 환율 요인 못지않게 SK 하이닉스의 하락세가 굉장히 심했다. 물론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그동안에 너무 오른 것에 대한, 그래서 IT 주식에 미국의 팡 주식 못지않게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올란 것과 실제 기업의 실적과의 그 상관관계를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버블이 상당히 끼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버블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더 잘 되리라고 봐요. 기업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업이익, 매출이익, 당기순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 각도가 그동안 너무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황주 하락, 이런 것을 같이 연동해서 예의주시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자, 사드발 악재로 기대도 안 했던 업종 쪽에 있죠. 바로 유통업계인데요. 하반기 유통업계는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유통업 중에서도 이제 뭐 특히 이제 중국 의존이 큰 유통업, 그 다음에 화장품업,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이 중국발 사드 폭풍이 단기일 내에 거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성주에 사드 2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창고에 있는 4기를 추가 배치하라.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중국의 주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을 은근하게 비밀리에 경제적 공격을 해왔던, 보복을 해왔던 중국인 만큼 오히려 하반기에 사드 공격은 더 가세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발 수혜, 이건 상당히 난망하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좀 활로가 트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중국과의 항공 티켓 발권량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만은 동남아, 특히 베트남, 대만, 그리고 이슬람권, 일본, 이런 나라에서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실제로 항공기 발권이 더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 같은 이런 이 유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트남 쪽에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업들도 지금 대체 시장을 찾고 있는데, 뭐 중국은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대체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지금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비가 활성이 되면 가장 1차적으로 유통주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주는 중국발 악재인 사드 보복이 더 가속화되는 악재가 있는가 하면 베트남 등 동남아 이슬람 제3시장의 개척, 또 이 소비의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각적인 면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사드발 악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보다 증시가 좋아지려면 경기가 계속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반기 경기는 어떨까요, 박사님? 네, 1, 4분기에 비해서 2, 4분기가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예. 특히 산업 생산, 이게 이제 그 GDP를 차지하는 거죠. 이들 생산 GDP, 분배 GDP, 소비 GDP 이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생산이 견인을 해줘야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이죠. 3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물론 지난 1, 4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여도 이것이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락세는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락세 중에서 삼성전자의 핵심인 반도체 하락세가 조금 눈에 띄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가 조금 위기입니다. 단기적 위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식을 뺀 이유도 바로 이런 이 산업의 트렌드를 본 거예요.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체가 좀 잘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빼고 난 나머지 제조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 등등 이 철강 쪽은 조금 호전되고 있다지만 그렇게 상황이 좋지를 못합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에 비해서 70%밖에 지금 가동률이 7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제조업은 여전히 어렵다. 근데 단지 하나 이제 소비는 활성화가 상당히 되고 있어요. 네. 정부의 강력한 소비 활성화 대책에 힘입고 또 추경이 통과가 됐고 이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돈이 없었던 그 서민청 이런 층에서 활발하게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가 1.1% 분기로 증가한 것은 최근 한 5, 6년 걸쳐서 지금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그나마 지금 2, 4분기 GDP는 소비가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의 노력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 사이에 호프 미팅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확대, 상생 협력을 요구했고 이에 또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하반기 경제를 좀 살리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동안에 이제 재계가 새 정부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의혹도 많았고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재벌 개혁을 할 것이다. 그럼 재벌 개혁을 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나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상호 간의 적대 감정은 많이 해소했다.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재계가 좀 앞장서서 발빠르게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는 적어도 급격한 재벌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경제에 그런 대로 호순환, 선순환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청와대에서 비빔밥 한번 먹었다고 해가지고 네. 경제가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워낙 문 대통령도 그렇고 재벌 총수님들도 그렇고 워낙 양반들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상견례니까 좋은 얘기만 한 것이고 속으로 있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갈등은 내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재벌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이제 늘려준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럼 우리 투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있고요.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국민 성장 아닙니까? 예. 그럼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그 소득으로 소비를 많이 해서 이제 기업이 큰다 이러는데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이 재정을 통해서 또는 기업이 인건비를 올려줘서 그 서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소득주도 국민 성장론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똑같은 경제 정책을 갖다 놓고 북한을 한번 상정해 봅시다. 북한에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북한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 북한 경제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북한은 뭐 문제가 많으니까 아프리카에 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서민들한테 소득을 늘려주면 소득이 지금 당장에 소득이 없으니까 정부 재정에서 주거나 기업들이 인건비를 올려주는 건데요. 그렇게 한다고 아프리카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우리 경제가 지금 소득주도의 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워낙 낙수 효과 해가지고 재벌들 위주로 했고 그것이 낙수 효과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늘 아래 그냥 아무도 그 경제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만 늘린다고 해서 그 나라 경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주도 경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좀 축적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재벌의 내부 유보율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지만은 그래서 과연 이 소비주도의 소득주도 국민 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소비도 늘어나야 되고 또 기업도 투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 쌍거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기업 투자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투자를 늘리자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잘 될 것으로 낙관하기만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잠깐 꼭 짚어야 될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와 여당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는데요. 바로 확장한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공론화한 지금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 새 정부가 지난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해나갈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178조 원이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거든요. 근데 178조 원 돈이 어디서 나와서 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는 비겁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보다도 국민들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국민들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충정에서 세율은 조정하지 않고 기존의 지하금융이라든지 뭐 실효세율을 좀 올리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김부겸 행자부 장관, 민주당의 실세 중에 한 분, 그 다음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야 우리 좀 이제 솔직해지자. 세금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정세 논의가 오게 됐고 그것이 이제 8월 2일 날 공식으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틀 남았어요.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추미애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간 법인 소득이 2천억 이상인 슈퍼 대기업들 이런 것은 25%로 좀 올리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안이 그대로 될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가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소득세에 있어서는, 최고 세율을 연간 5억 원 이상인 자들에게 이 세율을 45%까지 좀 올리자. 그까지만 알려졌는데 그 후에 후속 추적을 좀 해보니까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올린 바에 따르면
5억 원 이상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이 3억 원 넘는 계층에 대해서도 중간에 과표 구간을 하나를 신설하든지 42% 또는 43% 해서 좀 더 올리자. 뭐 그러나 어쨌든 그 현재 민주당이 적어도 이번에 내놓는 세제안은 중산층은 건드리지 않고 슈퍼 리치들을 타겟으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산층에게 세금 공포가 올 것으로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대기업들의 조세 저항이 좀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들은 이것을 전가시키려고 그랬죠. 그러겠죠. 물가라든지 또는 임대료 같은 데를 전가시키게 되면 세금으로 인한 좀 마찰은 오는 것이 한국당 같은 데는 이미 세금 폭탄이다. 무슨 그 표적 정세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죠. 아무튼 정세 폭탄이 정세를 둘러싼 갈등이 이번 주에 피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8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28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두 번째로 시험 발사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북한발 리스크가 증시에는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그동안에 하도 면역이 돼서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나라 정신은 전혀 흔들리지를 않아요. 예. 뭐 한편으로는 좋은 측면도 있는데, 자, 지난주에 발사한 북한의 화성 14호, 이것은 그 전에 발사한 화성 14호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화성 14호를 발표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은 중거리 미사일이다. 또 G20 정상회담에서도 ICBM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기습을 한 이 화성 14호에 대해서는 이것은 ICBM이다. 자, 이게 ICBM이라고 그러면요, 문제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변수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이라는데, 그거와 또 하나 남은 것은 제6차 핵실험입니다. 이것까지 가면 미국이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ICBM으로 미국의 시카고까지 날아갑니다. 예. 아니, 지금 동부 워싱턴과 뉴욕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하면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안방이 바로 터질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자, 북한은 도대체 왜 이러냐? 북한은 저는 70년대 중국 모델에서 배워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중국이 70년대 미국을 상대로 했던 그것이 뚱펑 미사일이라고, 우리말로는 동풍 미사일인데요. 뚱펑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해서 미국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공격을 하느냐 대화를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중국과의 협상을 택했고, 그것이 미중 국교 수교로 갔단 말이죠. 바로 지금 중국의 김정은은 그런 중국식 모델에 따라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하고 싶다.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반응이 과연 70년대에 중국과 같이 나오겠는가? 중국과 미국은 또 세계 차지한 위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지난 4월 달에 칼빈 선호를 데려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음장을 놓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얼음장 쪽으로 간다면 8월 한반도 대위기가 올 수 있다. 실제로 8월 달에 우리 을지 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계기로 해서 한바탕 군사적 시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게 8월 위기설이에요. 또 어느 누구도 한쪽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군사적 큰 전쟁, 하나의 전략적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자, 첫 번째, SLBM을 북한이 언제 쏘느냐,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대안, 군사적 대안, 이 네 가지 정도가 앞으로 이 8월달 정시를 좌우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할, 그래서 싫든 좋든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핵실험, 미국의 반응을
주식 투자할 때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8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 현안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